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근자에 제가 효에 대한 생각을 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 생각을 정리를 해본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최진석 교수라는 서강대학의 철학 교수님이셨는데요. 아마 한 10년 전에 철학 교수를 그만두시고 지금은 석좌 교수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그 최진석 교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화두를 하나 던졌습니다. 그것은 질문하는 국민이 되자 하는 화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질문을 하기보다는 정답을 찾아서 그렇게 모방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는데 이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좀 더 창의적인, 창조적인 사람이 될 때, 국민이 될 때에 그것이 선진국이 가능하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쑤시개에서부터 반도체까지 모방하고 그렇게 발전시켜 왔습니다만은 이제 선진국 문턱을 그것만으로는 넘어서기 어렵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근육을 키우고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요. 생각의 근육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생각의 힘을 키우고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관습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에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의 힘을 키워서 그 생각의 이 커진 힘을 가지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의 힘,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신체의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그 관심을 가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최진석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질문하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이제 많은 독서와 그리고 사색을 필요로 하고 그러면 생각의 힘은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우리가 지하철 같은 거 타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전부 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렇게 있는데, 저는 그것이 독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독서를 하지 않고는 스마트폰이나 아주 가벼운 신문을 보는, 잡지를 보는 그런 수준으로는 생각의 힘을 키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요, 이제 우리가 정보화 시대나 AI 시대 또 디지털 시대 이런 얘기를 하는 지금 이제 4차 세계로 지금 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챗GPT가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단계라도 이것이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해서 어느 수준까지 갈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지금 아마 60대 이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이 각도에서 봤으면, 제가 다르게 말을 하면 우리 산을 어느 한쪽에서만 봤으면 그 산의 뒤쪽을 가서 산을 정상을 지나서 가거나 또는 돌아서 가거나 산의 옆쪽도 보고 뒤쪽도 보고 그러면 그 산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한쪽 면만 보고 살아온 그러한 저 자신부터 좀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0이 넘었습니다만 저도 가능하면 과거의 어떤 그런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던 발상에서 새로운 어떤 전환을 해서 사고하는 그런 것이 제가 요즘 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질문하는 국민, 그리고 이제 생각의 힘을 키우기, 그리고 발상의 전환, 이 세 가지가
저는 굉장히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 시대의 효는 어떻게 변해야 될까? 또 이 시대의 효는 과연 무언가? 지금 사실 우리가 남자가 조금 평균 수명이 작습니다만 평균 85세의 수명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시대에는 좀 바뀌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자의 보도를 받겠습니다만 우리 현재 한국인들의 가정이 3분의 1이 혼자 사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가정은 이제 해체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산율도 또 결혼도 거의 최악입니다. 저는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00년부터 정부에서는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 아마 그동안에 약 한 23년 동안에 200조, 저는 200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출산율이 줄고 있고 전 세계에 지금 최악입니다. 대부분 선진국은 1.5 이상은 되는데 우리는 지금 0.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해보면 더 젊은 사람들은 나는 별 결혼 생각이 없다.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 그렇게 답하는 사람이 예상외로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육아가 저희들이 자랄 때는 아이를 키우는 육아 말이죠. 어머니의 책임이다 라고 우리가 되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과연 이 육아 문제가 어머니의 책임이라는 이 인식을 바꾸지 않고 과연 출산율, 결혼율 높아질 것으로 저는 사실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르게 말하면 이게 사회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그리고 육아도 부부가 50대 50으로 같이 책임지는 그러한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저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쓸데없이 지금 사교육에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제 손자들도 이제 며느리들을 보고 뭐 영어 학원이니 뭐 그런 거 지금 어린애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가 누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뭐 스포츠라든지 또는 뭐 예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교육이 필요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정상화시키면 저는 사교육이 없어지고 그 사교육비가 최소화되면은 저는 그것도 아이들을 출산하는 율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결혼도 좀 더 쉽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와 관계되는 게 말이죠. 가정 중심의 사회로 저는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조금씩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마 젊은 세대들도 퇴근하고 난 뒤에 집에 가기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을 것이고요. 특히 지금 한 50대 이상에서는요. 제가 간 경험으로는 퇴근하고 나면 꼭 집에 무슨 원수진 사람이 사는 것 같이 일단 다른 곳에 둘러서 친구들하고 놀고 말이죠. 그리고 늦게 집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실 여러 회식이다 뭐다 또 이게 모임이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아마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다가는 저는 선진국이 결코 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도 3년간 공부도 하고 의사생활도 했습니다만 미국 사회에 가면 해지고 난 뒤에 가족들과 오붓하게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서로 물론 초청을 해서 집에서 파티를 하고 인간관계를 교류를 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아야 뭐 한 달에 한두 분이겠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 75년간인가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돈인가? 명성인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75년간의 하버드 대학의 인간 성장 발달 연구소로 기획을 합니다만 그 연구소에서 연구한 그 결론을 보면
인간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족과의 관계, 특히 배우자의 관계죠. 이 가정, 가족, 이 관계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 다음이 친구다. 자, 이런 보고가 된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이제 우리는 가족 중심, 가정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선진국에 가보십시오. 가보면 어떤 우리 부산 같으면 강북동이나 또는 서면이나 이런 곳에 말이죠. 오후에 저녁 시간에 아주 조용합니다. 거기 보이는 사람들은 주로 관광객들입니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만큼 모두가 다 해가 지면 가정 중심의 사회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그런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되면 나도 내 부모님 같이 그런 오붓하고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효는 조금 더 저는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에 공자님께서 효라는 것은 부모에게 걱정 끼치지 않는 것이 최선의 효고, 그리고 그 다음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2500년 전에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제 현대는 아까 말씀대로 가정이 혼자 사는 가정이 3분의 1이고 가정이 지금 해체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우리 효는 저는 좀 더 확대해 봐야 된다. 다르게 말해서 이웃을 공경하고 그리고 이웃 사람을 돌보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저는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웃의 외로움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을 그 외로움을 좀 들어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 시대의 효에 포함시키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동의하신다면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서 저는 많은 봉사사업을 펼쳐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효를 숭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가지고 보면 노인 빈곤율이 세계에서 최악입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도 지금 최악입니다. 참 큰 문제는요, 그 자살률이 그 2등 국가보다도 우리가 배나 많습니다. 그게 되게 10만 명당 몇 명이 자살하느냐 가지고 이제 자살률을 따지는데 우리는 최근까지만 해도 한 60명, 10만 명 60명. 요즘 근자의 데이터를 보면 한 40명. 오늘 줄었다 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세계에서 최악이고 2위 국가보다도 2배나 높습니다. 정말 이건 아주 아이러니컬한 일이죠. 우리는 과연 효를 숭상하는 동방 예의지국 대한민국일까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에게만은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정부도 복지 예산으로 굉장히 허덕거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같이 정부와 함께 나서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효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바뀐 효가 과연 과거와 같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 자신도 부모님에게 굉장히 후회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아버님은 지금부터 한 13년 전에 뇌졸중이 와서 중풍이 와서 쓰러지셨는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좀 받고 난 뒤에 그 당시만 해도 재활병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재활병원이 있었다면 병원을 퇴원해서 바로 재활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바로 옮겨가지고 집중 재활치료를 한 6개월이라도 받게 했으면 아버님의 기능이 훨씬 더 좋아지고 그리고 다시 그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혈압 조절이나 당뇨 조절이나 이런 것도 함께 함으로써 저는 제 아버님을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살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제가 감만동에
봉생 힐링병원이라고 재활병원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아버지 경우에는 어머니가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비교적 건강하셔서 아버님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어떤 그 구속되는, 속박받는 그런 곳에 계시지 않고 돌아가신 것만 해도 우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뇌졸중, 그 후유증의 기능 회복을 못 시키고 또 제가 정치를 한다고 자주 뵙지 못한 것이 제가 참 불효다 하는 그런 마음에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머니가 한 4년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어머니에게 잘한 것은 늘 어머니를 뵐 때마다 제가 안아드렸습니다. 안아드리고 또 볼에 뽀뽀도 해드리고 참 어머니가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4년간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어머니도 잃어버리고 애인도 잃어버린 그런 두 가지 슬픔을 두 배로 가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소록소록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실 때 제가 따로 저희 집에 모시거나 아파트를 구해서 모실까 인원을 하니까 어머니가 나는 이 집에서 혼자 살다가 가겠다. 아버지와 같이 살아온 한 3, 40년 이상 사셨죠. 그 집에서 살다가 가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안 가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어머님은 그 평소에 사시던 그 집에서 살다가 가셨습니다. 물론 간병인의 도움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님을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효는 한 집에 모시기는 당사자도 싫어할 것이고 싫어하는 경우가 많고 또 여러분들도 모시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 살아 계신다면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그리고 만약에 만날 경우에는 늘 안아드리고 팔다리를 이렇게 주물어드리고 이런 스킨십이죠. 저는 그걸 통해서 부모님과 마음의 그 타치를 좀 더 많이 자주 하도록 하는 그것이 이 시대의 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이제 문제는 홀로 사는 부모님이 이제 병약해지고 쇠약해졌을 경우입니다. 어느 정도 병약하고 쇠약해져도 그러나 휠체어로 가더라도 병원에 가서 약을 타오고 또 집에서 모시고 또 집에서 계시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아마 돌아가시기 예를 들면 6개월이나 한 1, 2년은 혼자 있기가 상당히 안전이 문제가 되죠. 쉽게 넘어질 수도 있고 낙상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위험한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간병인을 다리고 집에 모시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병원에 가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면 또 이제 간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간병인의 그 비용이 아주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도 이제 간병보험과 같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젊을 때 직장에 다닐 때 부모님을 위한 그 간병료를 보험료죠. 간병보험료를 달달이 조금씩 내서 훗날 20, 30년 후에 나중에 간병보험료를 받아서 간병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 정책도 필요하고 또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요양병원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제가 생각에 한 20년 전만 해도요. 요양병원에 부모를 보내는 것을 사실 쉬쉬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고 요양병원에 보낸 것 때문에 죄의식이 있어서 그랬겠죠. 근데 근자에 어떻습니까? 지금 근자에는 요양병원이 아주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는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요양병원에 가는 것을 부모님이 희망하실까요? 또 요양병원 보내기 전에 부모님과 의논해서 거기에 가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의논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늙어서 그리고 이제 쇠약해지고 병들어서 죽기 전에 한 2, 3년을 때 인생 마무리를 요양병원이나 또 현재와 같은 그런 요양병원에서
보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본인 같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깊이 생각 안 해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한번 질문하는 그런 국민이 되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아마도 싫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가족이 부모를 모시거나 또는 제 경우같이 어머니 사시던 집에 간병인을 모셔서 경제적인 지원을 좀 해드리고 자주 뵙고 안아드리고 그렇게 해서 인생의 마지막을 사시던 집에서 자기가 만지던 그릇, 자기가 주무시던 그 침대, 그 책상, 응접실 그 생활하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싶을 때 보고 끄고 싶을 때 끌 수 있는 그런 자유 속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요양병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요양병원도 지금같이 그렇게 현대판 고래장 소리가 나오는 그러한 요양병원은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은하다. 물론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곳은 그렇게 하고요. 또 그런 요양병원이 또 재활병원으로 좀 더 확대해서 더 개선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또 요양원으로 규모를 바꾸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되 그 요양원과 같은 곳들이 인간의 마지막 생을 계호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유스럽게 그리고 자율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그 사람의 병약의 정도 또 건강의 정도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요즘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어시스트 리빙 그 시설에 간호사들도 있고 시설의 도움을 받되 또 외출하거나 할 때는 그 자가용을 예약을 해서 타고 다니고 말이죠. 그리고 요즘 같은 뭐 원룸 같은 그런 방에 평소에 자기가 쭉 쓰시던 그릇과 그 책이나 뭐 이부자리도 그대로 가져가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시설들도 필요할 것이고요. 요양원도 좀 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자유스러운 요양원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안전만 생각하다 보면 부모님을 아주 자유를 속박하고 구속하고 자율성을 뺏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바란스를 맞춰서 약간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라서 또 대비를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삶의 질을 잘 보존하면서 인간답게 살다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한마디로 혼자서 생활하기 아주 위험한 부모가 계실 때는 부모가 높은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효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설에 맡겼다가 뭐 넘어지거나 또는 낙상일 때에서 뭐 뼈가 깨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보호자들은 분명히 많은 어필을 하실 겁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 가족이 모시고 있어도 낙상 사고는 엄청나게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요양원에서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부모를 자유를 구속하고 또 자율성을 없애는 그러한 정말 감옥소 같은 그러한 곳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점도 우리가 한번 서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하셨던 지금 그 7, 8, 90대 우리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국민과 우리 자식들의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